이 통장으로 매달 연금도 들어오고 공과금도 나가는데 왜 갑자기 거래가 안 되는 거죠? 경기도 성남시에 사는 78세 김영숙 할머니는 지난주 금요일 오후 평소처럼 동네 은행에 가셨습니다. 20년 넘게 써온 통장으로 병원비를 이체하려고 했는데 창구 직원이 말하더라고요. 죄송하지만 이 계좌는 휴면 상태로 전환되어서 거래가 제한됩니다. 할머니는 황당했습니다. 매달 연금도 들어오고 공과금도 자동으로 나가는 통장인데 무슨 휴면이냐는 거예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소식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지점은 다음 달부터 문을 닫습니다. 앞으로는 버스로 40분 거리에 있는 본점을 이용하셔야 해요. 이 이야기가 남의 일 같으신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 곳곳에서 비슷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올해 9월부터는 더 큰 변화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전 은행원 출신 금융상담사 정민호입니다. 30년간 은행 현장에서 어르신들을 상담하며 깨달은 충격적인 진실을 오늘 여러분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자주 가던 은행 지점이 어느 날 갑자기 문을 닫았다든지 통장 거래가 막혔다든지 앱을 깔라고 하는데 도무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든지 말이죠.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들으시면 앞으로 닥칠 금융 대변화에서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 방법을 정확히 알게 되실 겁니다. 구독 버튼 누르시고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다음 편도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어요. 자, 그럼 지금부터 충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우리나라에서 얼마나 많은 은행 지점이 사라지고 있는지 아시나요? 2018년부터 2024년까지 단 6년 만에 1000개가 넘는 은행 지점이 문을 닫았습니다. 하루에 거의 한 개씩 사라진 셈이죠. 가장 많이 사라진 곳이 어디인지 아세요? 바로 서울이에요. 400개가 넘는 지점이 문을 닫았어요. 서울도 이런데 지방은 오죽하겠어요? 그런데 진짜 문제는 따로 있어요. 9월 첫째 날부터 예금자 보호 한도가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올라갑니다. 좋은 소식 같지만 이게 왜 지금 문제가 되는 걸까요? 부산 해운대구에 사는 75세 박순자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할머니는 평생 모은 8천만 원을 하나의 새마을 금고에 모두 넣어두고 계셨어요. 예금자 보호가 5천만 원까지니까 3천만 원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지난해 새마을 금고에 큰 사건이 터졌습니다. 전국적으로 뱅크런 사태가 벌어진 거예요.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려들어서 돈을 찾으려고 했죠. 뉴스에서 새마을금고가 위험하다고 하는데 내 돈은 괜찮은 건가요? 할머니는 밤잠을 못 이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었어요. 할머니가 다니던 새마을금고 지점마저 합병되면서 사라진 거예요. 실제로 작년 한 해 동안 새마을금고는 1조 7천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적자를 냈어요. 창립 이후 최대 규모였어요. 신협도 3천억 원, 수협도 2,700억 원 적자였고요. 모두 합치면 2조 3천억 원이 넘는 손실이었어요. 이제 9월부터 예금자 보호가 1억 원으로 올라가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첫째, 보호 한도가 올라간다고 해서 금융기관이 더 안전해지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돈이 더 몰릴 수 있어서 위험할 수도 있거든요. 둘째, 예금자 보호라는 게 실제로 문제가 터졌을 때 바로 돈을 돌려받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금융기관이 망해야 발동되고 그 과정에서 몇 달씩 돈을 못 찾을 수도 있어요. 실제로 2023년 대전과 광주에서 일부 새마을 금고가 영업 정지당했을 때 고객들이 몇 달 동안 돈을 못 찾는 일이 벌어졌어요. 예금자 보호 신청을 하고도 실제로 돈을 받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렸거든요. 셋째, 보호 대상이 아닌 상품들도 많습니다. 펀드나 보험, 일부 특수 상품들은 아무리 예금자 보호가 늘어나도 해당 사항이 없어요. 그런데 정말 심각한 건 따로 있어요. 지점이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대구에 사는 82세 이철수 할아버지 얘기를 들어보세요.
할아버지는 40년 넘게 같은 은행 지점을 이용해 오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가보니 폐점 안내문만 덩그러니 붙어 있더라고요. 가장 가까운 지점이 버스로 2번 갈아타야 하는 곳이라니. 이게 말이 됩니까? 할아버지는 스마트폰 사용이 어려우셔서 인터넷 뱅킹도 할 수 없고 결국 아들한테 부탁해서 차로 모셔다 드려야 했어요. 이런 일이 전국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특히 농촌이나 소도시는 더 심각해요. 은행 입장에서는 수익성이 낮은 지점부터 정리하는 게 당연하거든요. 신한은행만 해도 지난 6년간 179개 지점을 없앴어요. 우리은행은 161개, 국민은행과 하나은행은 각각 159개씩 문을 닫았고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은행 입장에서 보면 너무 당연한 얘기예요. 지점 하나를 운영하려면 1년에 수억 원이 들어가요. 임대료, 인건비, 전산 비용까지 합치면 말이에요. 그런데 스마트폰 앱으로 고객 한 명을 관리하는 데는 몇천 원밖에 안 들어요. 게다가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은행에 직접 가는 일이 거의 없잖아요. 모든 걸 다 앱으로 해결하니까요. 그러니 은행 입장에서는 지점을 줄이는 게 당연한 선택이에요. 문제는 이 변화에서 소외되는 분들이 바로 어르신들이라는 거예요. 광주에 사는 73세 정선희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평생 현금으로 살아왔는데, 이제 앱을 써야 한다니 너무 어려워요. 할머니는 스마트폰은 있지만 전화 받기랑 문자 보내기 정도만 하세요. 은행 앱을 깔라고 하니까 막막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더 큰 문제가 생겨요. 앱을 못 쓰는 분들은 금융 서비스에서 차별을 받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같은 예금인데도 인터넷 전용 상품은 금리가 높고 창구에서 가입하는 상품은 금리가 낮아요. 수수료도 마찬가지예요. 앱으로 이체하면 무료인데 창구에서 하면 수수료를 받아요. 심지어 일부 상품들은 아예 앱으로만 가입할 수 있어요. 창구에서는 취급을 안 한다는 거죠. 이게 공평한가요? 같은 고객인데 디지털을 못 쓴다는 이유로 차별받는 게 말이 됩니까? 하지만 이게 현실이에요. 그리고 앞으로는 더 심해질 거예요. 그럼 정부에서 대책이 없냐고요? 있긴 해요. 은행 대리업 제도라는 걸 올해 안에 시작한다고 합니다. 우체국에서도 은행 업무를 볼 수 있게 하겠다는 거죠. 이론적으로는 좋은 아이디어예요. 우체국은 전국에 2,500개가 넘는 지점이 있거든요. 농촌 지역에도 많이 있고요. 하지만 여기에도 문제가 있어요. 우체국마저 문을 닫는 곳이 늘고 있거든요. 2019년부터 지금까지 150곳이 넘는 우체국 금융창구가 사라졌어요. 게다가 우체국에서 은행 업무를 한다고 해도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간단한 입출금이나 이체 정도는 가능하겠지만 복잡한 대출이나 투자 상품은 여전히 본점에 가야 할 거예요. 시스템 연결도 완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초기에는 오류가 생기거나 처리가 늦어질 수도 있고요. 수수료 문제도 있을 수 있어요. 대리 업무를 처리하는데 추가 비용이 들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부나 은행을 탓해봐야 소용없어요. 이미 정해진 방향이거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이 변화에 미리 대비하는 것뿐이에요. 지금부터 실질적인 대응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여러분의 예금 상황부터 점검해 보세요. 한 은행에 1억 원이 넘는 돈을 넣어두셨다면 당장 분산하셔야 해요. 9월부터 보호 한도가 1억 원으로 올라가지만 그 전까지는 5천만 원만 보호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신한은행에 1억 5천만 원이 있다면 5천만 원은 다른 은행으로 옮기세요. 국민은행이나 우리은행처럼 다른 금융회사로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어요. 같은 은행 안에서 통장만 나눠서는 소용없어요. 신한은행 통장 3개에 각각 3천만 원씩 넣어둬도 합쳐서 9천만 원으로 계산되거든요. 실제로 울산에 사는 77세 조영만 할아버지가 이런 실수를 하셨어요. 안전하다고 생각해서 국민은행에 통장을 5개나 만들어서 각각 2천만 원씩 넣어두셨거든요. 통장을 나눠놨으니까 안전하다고 생각했는데
합쳐서 계산된다는 걸 나중에 알았어요. 할아버지는 결국 3천만 원을 다른 은행으로 옮기셔야 했어요. 두 번째로 중요한 건 상호금융기관을 너무 믿지 마세요. 새마을금고, 신협, 수협 같은 곳들 말이에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작년에 이들 기관이 모두 합쳐서 2조 3천억 원이 넘는 적자를 냈어요. 창립 이후 최대 규모예요. 특히 새마을금고는 연체율이 6%를 넘어섰어요. 시중은행의 연체율이 1% 내외인 걸 생각하면 엄청나게 높은 수치예요. 물론 이들 기관도 예금자 보호를 해주긴 해요. 하지만 시중은행처럼 정부가 직접 관리하는 게 아니라 각 기관의 중앙회에서 알아서 처리해야 해요. 그래서 문제가 터지면 돈을 돌려받기까지 시간이 더 오래 걸릴 수 있어요. 제주도에 사는 79세 강수연 할머니는 이런 경험을 하셨어요. 지역 신협에 5천만 원을 넣어두셨는데 그 신협이 부실 문제로 업무 정지를 당한 거예요. 예금자 보호를 받는다고 했는데 실제로 돈을 받기까지 석 달이나 걸렸어요. 그 석 달 동안 할머니는 생활비가 부족해서 자녀분들에게 도움을 받아야 했다고 해요. 세 번째, 지금부터라도 디지털 금융에 조금씩 익숙해지셔야 해요. 은행들이 지점을 줄이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앱 하나면 모든 걸 처리할 수 있으니까 굳이 비싼 임대료 내고 직원 고용해서 지점을 운영할 이유가 없거든요. 하지만 갑자기 모든 걸 다 배우라는 건 아니에요.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잔액 조회하는 법, 간단한 이체하는 법, 이 정도만 알아도 많은 도움이 돼요. 자녀분들이나 가까운 분에게 도움을 청하세요. 한번 배워두면 정말 편해요. 경북 안동에 사는 74세 김동훈 할아버지는 처음에는 스마트폰 자체를 거부하셨어요. 나이 들어서 뭘 새로 배워요. 그냥 은행에 가면 되는 걸? 그런데 자주 가던 은행 지점이 문을 닫으면서 마음이 바뀌셨어요. 손자가 천천히 가르쳐줘서 이제는 기본적인 뱅킹은 다 하세요. 처음엔 어려웠는데 익숙해지니까 오히려 편해요. 굳이 은행까지 안 가도 되니까. 할아버지처럼 조금만 노력하시면 충분히 할 수 있어요. 네 번째, 여러분이 자주 이용하는 지점이 언제 문을 닫는지 미리 알아두세요. 은행 홈페이지에 가면 지점 폐쇄 예정 공지가 나와요. 보통 석 달 전에 미리 알려주거든요. 그 전에 미리 준비하시는 게 좋아요. 대체할 수 있는 지점이 어디에 있는지, 대중교통으로 어떻게 가는지, 우체국이나 농협 같은 다른 금융기관은 어디에 있는지 미리 파악해 두세요. 그리고 꼭 기억하세요. 지점이 문을 닫기 전에 해야 할 일들이 있어요. 자동이체 설정을 점검하세요. 공과금이나 보험료 같은 거 말이에요. 지점이 사라져도 자동이체는 계속되지만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하기가 더 어려워져요. 통장을 여러 개 가지고 계시다면 정리하는 것도 좋아요. 너무 많으면 관리가 어려워지거든요. 중요한 서류들도 미리 챙겨두세요. 통장 사본이나 거래 내역서 같은 거요. 나중에 필요할 때 받기 어려울 수 있어요. 다섯 번째, 통장 거래를 정기적으로 하세요. 김영숙 할머니처럼 휴면 계좌가 되는 걸 막으려면 최소 1년에 한 번은 거래를 해야 해요. 작은 금액이라도 입금이나 출금을 하시거나 통장 정리라도 하시는 게 좋아요. 특히 자동이체 설정만 해두고 직접 거래를 안 하시는 분들이 휴면 계좌가 되기 쉬워요. 꼭 기억해 두세요. 휴면 계좌가 되면 정말 번거로워져요. 신분증을 가지고 본점에 직접 가야 해서요. 지점이 없어진 상황에서는 더 어려워지고요. 여섯 번째, 금융사고에 대비하세요. 지점이 줄어들면서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하기가 더 어려워져요. 보이스피싱이나 계좌 해킹 같은 사고 말이에요. 요즘 보이스피싱 수법이 정말 교묘해졌어요. 인천에 사는 71세 최동식 할아버지가 당한 일을 들어보세요. 어느 날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다고 해요. 할아버지 명의로 대출 사기가 일어났어요. 지금 당장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큰일 나요. 할아버지는 깜짝 놀라서 시키는 대로 했어요. 앱을 깔고 인증번호를 알려주고 계좌 정보까지 다 넘겨준 거죠. 결국 2천만 원을 잃으셨어요.
평생 모은 돈의 절반이었다고 해요. 목소리도 전고 전문 용어도 많이 써서 진짜 경찰인 줄 알았어요. 이런 사기가 요즘 정말 많아요. 특히 은행 지점이 줄어들면서 전화나 문자로 금융 업무를 처리하려는 분들이 늘어나니까 사기꾼들도 그걸 노리는 거예요. 절대 기억하세요. 경찰서든 은행이든 금융감독원이든 전화로 계좌 정보를 묻지 않아요. 그리고 앱 설치를 요구하지도 않고요. 모르는 번호에서 온 전화는 절대 받지 마시고 문자로 온 링크는 절대 누르지 마세요. 특히 통장 비밀번호나 카드 번호를 물어보면 무조건 끊으세요. 의심스러우면 일단 끊고 해당 기관에 직접 전화해서 확인하세요. 그리고 통장 거래 알림을 꼭 설정해 두세요. 돈이 들어오거나 나갈 때마다 문자로 알려주는 서비스예요. 이상한 거래가 있으면 바로 알 수 있거든요. 7번째, 가족과 정보를 공유하세요. 혼자서 모든 걸 다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자녀분들이나 가까운 가족분들과 금융 정보를 공유하세요. 어떤 은행에 얼마나 있는지, 어떤 금융상품에 가입되어 있는지 정기적으로 점검해 보시는 게 좋아요. 특히 요즘같이 변화가 빠른 시대에는 혼자서 모든 정보를 다 파악하기 어려워요. 가족들과 함께 의논하시면 더 좋은 방법을 찾을 수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어요. 가족이라고 해서 무조건 모든 정보를 다 알려주는 건 위험해요. 신뢰할 수 있는 가족들하고만 공유하시고 중요한 비밀번호 같은 건 따로 관리하세요. 8번째, 예금 분산을 할 때 주의점들을 알아두세요. 그냥 돈만 여러 곳에 나눠 놓는다고 끝이 아니에요. 제주도에 사는 73세 한미순 할머니는 안전하다고 생각해서 돈을 5군데로 나눠서 넣어뒀어요. 신한은행, 국민은행, 농협, 새마을금고, 우체국에 각각 2천만 원씩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통장이 너무 많다 보니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어느 통장에서 돈이 나갔는지, 어느 계좌로 연금이 들어오는지 헷갈리기 시작했어요. 게다가 각 통장마다 수수료도 다르고 금리도 달라서 오히려 손해를 보는 경우도 생겼어요. 안전하게 하려고 나눠놨는데 오히려 더 복잡해졌네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추천해 드려요. 주거래 은행 한 곳은 큰 시중은행으로 정하세요. 신한, 국민, 우리, 하나 이런 곳 말이에요. 여기에는 생활비나 연금 같은 자주 쓰는 돈을 넣어 두시고요. 비상금이나 목돈은 다른 시중은행 한 곳 더 정해서 넣어 두세요. 이렇게 두 군데만 해도 각각 1억 원까지, 총 2억 원까지는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어요. 상호금융기관은 가급적 한 곳 정도만, 그것도 5천만 원 이내로만 이용하세요. 금리가 좀 높다고 해서 큰 돈을 넣어두시면 위험할 수 있어요. 그리고 꼭 기억하세요. 9월부터 예금자 보호가 1억 원으로 올라간다고 해서 모든 게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실제로 예금자 보호가 발동되려면 그 금융기관이 완전히 망해야 해요. 그 전까지는 돈을 못 찾을 수도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애초에 안전한 곳에 돈을 맡기는 거예요. 예금자 보호는 마지막 보험이라고 생각하세요. 9번째, 은행별 특징을 알아두세요. 모든 은행이 다 똑같지 않아요. 각각 장단점이 있거든요. 국민은행은 지점수가 가장 많아요. 700개가 넘거든요. 하지만 그만큼 줄어드는 속도도 빨라요. 지난 6년간 200개가 넘는 지점이 문을 닫았어요. 신한은행은 디지털 서비스가 발달되어 있어요. 앱 사용이 편하다고 평가받고 있죠. 하지만 그만큼 오프라인 지점을 더 빨리 줄이고 있어요. 우리은행은 중간 정도예요. 급격한 변화보다는 점진적으로 바뀌고 있어서 어르신들이 적응하기에는 나을 수 있어요. 하나은행은 고객 서비스에 신경을 많이 써요. 어르신 전용 창구를 운영하는 지점도 있고요. 어떤 은행을 선택하시든 집에서 가까운 곳에 지점이 있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그리고 그 지점이 언제까지 운영될 예정인지도 알아보시고요. 10번째, 금융상품 선택할 때 주의점들을 알아두세요. 요즘 은행들이 복잡한 상품들을 많이 만들어내요. 높은 금리로 유혹하면서 말이에요. 하지만 복잡한 상품일수록 위험할 가능성이 높아요.
전북 전주에 사는 78세 윤기선 할아버지가 이런 경험을 하셨어요. 은행에서 연 7% 금리를 준다는 상품을 권유받으셨거든요. 정기예금보다 금리가 훨씬 높다고 해서 가입했는데 나중에 보니 원금 손실 위험이 있더라고요. 알고 보니 그건 펀드 상품이었어요. 예금자 보호도 안 되고 주식시장 상황에 따라 원금을 잃을 수도 있는 상품이었던 거죠. 할아버지는 다행히 일찍 해지해서 큰 손해는 안 보셨지만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다고 해요. 금융상품을 선택할 때는 이런 점들을 꼭 확인하세요. 예금자 보호 대상인지, 원금 보장이 되는지, 중도 해지가 가능한지, 숨겨진 수수료는 없는지 말이에요. 복잡한 상품보다는 단순한 정기예금이나 적금이 안전해요. 금리가 조금 낮더라도 확실한 게 좋아요. 11번째, 비상 상황에 대비한 계획을 세워두세요. 갑자기 큰 병에 걸려서 병원비가 많이 들거나 집안에 급한 일이 생겼을 때를 대비해서 말이에요. 지점이 사라지고 디지털화가 진행되면서 급하게 큰 돈이 필요할 때 처리하기가 더 어려워져요. 미리 비상자금을 따로 마련해 두시고 그 돈은 접근하기 쉬운 곳에 넣어두세요. 주거래 은행에 자유적금이나 수시 입출금이 가능한 통장에 말이에요. 그리고 가족들에게도 이런 계획을 알려두세요. 본인이 직접 처리하기 어려운 상황이 생겼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요. 12번째, 정부의 새로운 정책들을 잘 활용하세요. 은행 대리업 제도 말고도 정부에서 어르신들을 위한 여러 정책을 준비하고 있어요. 디지털 금융 교육 프로그램도 그중 하나예요. 주민센터나 복지관에서 스마트폰 뱅킹 교육을 무료로 해주는 곳이 늘고 있어요. 처음엔 어색하더라도 한번 참여해 보세요. 같은 나이대 분들과 함께 배우니까 부담도 덜하고 실제로 도움이 많이 돼요. 노인 전용 금융 서비스도 늘어나고 있어요. 글자 크기를 키운 앱이나 음성으로 안내해주는 서비스 같은 거요. 이런 정보들은 주로 지자체 홈페이지나 복지관에서 안내해 주니까 가끔씩 확인해 보세요. 이제 정리해 드릴게요. 9월부터 예금자 보호 한도가 1억 원으로 올라가는 건 분명 좋은 소식이에요.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은행 지점은 계속 줄어들 거고 디지털 금융은 더 확산될 거예요. 이건 막을 수 없는 흐름이에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준비하셔야 해요. 첫째, 예금을 안전하게 분산하세요. 한 은행에 1억 원 넘게 넣어두지 마시고 큰 시중은행 위주로 이용하세요. 둘째, 자주 이용하는 지점의 폐쇄 일정을 미리 확인하고 대안을 준비하세요. 셋째, 기본적인 디지털 뱅킹 정도는 배워두세요. 어렵지 않아요. 넷째, 보이스피싱 같은 금융사기에 절대 당하지 마세요. 다섯째, 가족과 정보를 공유하고 정기적으로 점검하세요. 여섯째, 복잡한 금융상품보다는 단순하고 안전한 것을 선택하세요. 일곱째, 비상 상황에 대비한 계획을 미리 세워두세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사실 하나를 더 말씀드릴게요. 이런 변화들이 무조건 나쁘기만 한 건 아니에요. 잘 준비하시면 오히려 더 편리해질 수도 있어요. 경남 창원에 사는 72세 홍진택 할아버지를 보세요. 처음에는 스마트폰 뱅킹을 정말 싫어하셨어요. 나이 들어서 이런 걸 왜 배워야 하나 싶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만족하고 계세요. 굳이 은행까지 가지 않아도 되니까 편해요. 비 오는 날이나 추운 겨울에는 특히 좋아요. 할아버지처럼 조금만 노력하시면 충분히 적응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변화는 분명히 오고 있지만 미리 알고 준비하면 충분히 대응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정말 어려운 일이 생기면 도움을 요청하세요. 가족이든 은행 직원이든 주변 사람들이든 말이에요. 혼자서 다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특히 보이스피싱 같은 사기는 절대 혼자 판단하지 마세요.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우면 가족이나 경찰서에 먼저 문의하세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금융 환경이 빠르게 변하고 있지만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변하지 않아요. 안전한 곳에 돈을 맡기고 위험한 투자는 피하고 사기를 조심하고 가족과 소통하는 것.
이런 기본적인 것들만 잘 지켜도 충분해요. 새로운 기술이나 복잡한 금융상품에 무리하게 도전할 필요는 없어요. 본인 수준에 맞게 안전한 범위 내에서만 하시면 돼요. 그리고 꼭 기억하세요. 9월부터 예금자 보호가 1억 원으로 올라가는 건 좋은 소식이지만 그것만 믿고 방심하시면 안 돼요. 여전히 가장 중요한 건 안전한 금융기관을 선택하고 위험을 분산하고 항상 주의 깊게 관리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을 꼭 기억해 두시고 주변 어르신들에게도 알려주세요. 정보를 아는 사람이 결국 자신의 자산을 지킬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런 정보들은 계속 바뀌어요. 새로운 정책이 나오거나 제도가 바뀔 때마다 업데이트된 정보를 확인하시는 게 좋아요. 다음 편에서는 각 은행별 구체적인 서비스 비교와 어르신들에게 가장 적합한 금융상품들을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실제로 스마트폰 뱅킹을 시작하는 방법도 단계별로 설명해 드릴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소중한 노후 자산을 지키는데 도움이 되는 정보를 계속 제공해 드리겠어요. 변화의 물결 속에서도 여러분의 재산은 안전하게 지켜질 거예요. 오늘 알려드린 방법들을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노후 자산 끝까지 안전하게 지키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